자,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두 분? 용 변호사님처럼 법률 상담 진행하시면요. 많은 분들이 도움 요청하시거든요. 아마 변호사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은 그럴 만한 게 어떤 사건이나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 증명이라든지 아니면 소송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또 어떤 내용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별 변호사님이 말이 좀 빠르시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PD가 옆에서 그 피아노 박자 맞추는 것처럼 천천히 그 피아노 박자 맞추는 거 있죠. 그것처럼 굉장히 재밌습니다. 옆에서 보자니까. 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결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우리 동키 여러분이야 가까운 곳에 용별 변호사단이 있으니 도움 요청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다 그러면 참 막막해지죠. 구체적인 절차, 내용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차분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용 증명부터 살펴보죠. 내용 증명이라는 게 뭐고 어떤 효력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체국 창구나 아니면 이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그 발송인이 이제 수신인한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좀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발신자가 수신자를 상대로 어떤 의사 표시를 했고 언제 도달했다. 라는 걸 좀 증명하는 효력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용 증명이 상대방한테 도달을 했다면 그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상대방한테 어떤 내용으로 의사 표시를 했고 언제 했는지를 쉽게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그 내용에 관해서는 부인을 한다거나 거짓말하는 거를 좀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소송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좀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일종의 최후 통첩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에는 심리적 압박을 줘가지고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이제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사실관계라든지 법리 그리고 손해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를 쭉 정리해서 보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협의되지 않고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내가 얼마 부담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법적 조치가 제기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최후 통첩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이게 소송까지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쭉 설명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유도하도록 쓰여지기도 한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내용 증명에는 주로 어떤 게 쓰여지는 건가요? 정해진 규칙, 양식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특별한 형식이나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의 인적 사항하고 주소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의 인적 사항하고 주소가 명확하면 되고요. 그 내용 증명도 내용 자체를 장황하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필요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점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오히려 법적으로 크게 의미 없는 내용을 좀 주저리 쓴다거나 하면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나중에 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사항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람한테 분명 이런 사실을 이야기했다라든지 분명 이런 금액이 얼마다라고 명시했다 이러한 사항들처럼 좀 수치할 필요가 있다던가 객관적인 사실들 이제 그런 거 위주로 깔끔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실 때에는 그 같은 문서 세 부를 인쇄를 해가지고 우체국 가셔야 되고요. 세 개가 필요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한 분은 발신자, 그러니까 내가 보관하고 한 분은 우체국이 보관하고요. 이제 나머지 한 분은 상대방한테 발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체국 가서 발송을 하시는데요. 네. 이제 인터넷으로도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체국 사이트에 보시면 해당 절차를 안내하는 좀 이제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우체국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 증명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법적 효력을 발휘할 증거가 될 수 있다면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게 좋겠지만 본인이 직접 쓴다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되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럼 예를 그 들어- 방법은 잠시 후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준비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찾아서 많이들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방법이나 절차, 내용 같은 것들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시거나 아니면 그 내용들 이 내용 괜찮은데 해서 그대로 따다가 붙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돈키호테 3부 계속해서 OBS 법전 시간 우리 용별 변호사단과 함께 하겠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내용 증명을 보낼 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혼자서 스스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 나홀로 소송을 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내용 증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보고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별 변호사님 말씀하셨어요. 예, 이 내용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법에서 내용 증명은 변호사만 작성해야 된다 이런 건 없거든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면 뭐 내가 법적인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압박감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이제 중요한 게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할 때 검토를 받게 되면 불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혹 개인이 작성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내용, 불리한 내용 심지어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에서 굉장히 어렵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단어 사용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혼자 작성하실 때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사실만 명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기왕이면은 유리한 상황을 좀 만들고 나중에 소송까지 고려하신다고 하면 내용 증명 단계부터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내용 증명을 보낼 때 방금 전에 뭐 불리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실수도 많이 한다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궁금해요.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실까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게 원래 좀 나한테 불리한 건 조금 이제 숨기고 나한테 유리한 거, 그 다음에 또 상대방한테 불리한 거는 이제 최대한 드러내는 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이 작성하시다 보면 좀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도 여과 없이 기재하는 일들이 생겨요. 예, 그리고 뭐 또 그렇게 되면 또 유리할 수 있는 것까지 불리하게 만드는 좀 이제 그런 상황도 만들 수도 있고요. 법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간혹가다가 좀 그러니까 사안 자체는 질만한 상황이 아닌데 내용 증명을 잘못 보냈다가 이제 그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을 해가지고 소송이 졌다라고 하시면서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너무 속상하다. 예, 그럼 이제 그걸 되돌리는 데는 이제 뭐 어마어마한 시간하고 노력하고 힘이 들고요. 뭐 증명에 증명을 더해야 하니까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사실 내용 증명을 안 보내는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죠.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분들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막 하세요. 그래가지고 판례라든지 법률을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해당 판례가 사안과 무관하거나 심지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검색했던 네. 그 내용이. 네,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법리 등을 작성하고자 하실 때에는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아주 간략한 사실관계. 예를 들면 뭐 언제 빌려갔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당신이 아직까지 안 갚았다. 요 정도로만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보내실 때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럼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내용 증명을 받았어요. 이게 뭐 무조건 소송까지 가는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잖아요. 겁도 나고. 내용 증명을 받은 당사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예, 그 내용 증명은 어쨌거나 그 발신자가 수신자한테 전달하는 내용 이제 의사 표시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돈을 갚으라라는 이제 내용 증명을 예를 들면 두 분 다 예를 드실 때 돈을 갚는 내용을 많이 하시나요? 결국 소송은 돈이니까요. 아, 그런 내용들이 많은가 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받으시면 내용을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 내용이 부인할 수 없고 사실이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인정한다고 하면 뭐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발신자가 원하는 어떠한 채무를 이행하시든지 이제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사실이 아니다. 이건 내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뭐 필요에 따라서 이를 반박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아니면 꼭 반박 증명은 보이지 않더라도 뭐 나중에 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에 대비해서 증거를 준비해 놓는 이제 뭐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제 뭐 어쨌거나 돈 갚으라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걸 두고 나중에 증거로 내밀 거기 때문에요.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모아둬야 될 것이고요. 이제 그 과정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를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받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뭐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하면서 그냥 무시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무시했다가는 상대방의 증거를 인정하는 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법적으로 증거가 된다는 게 진실이다라고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내용 증명은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증거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건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 내용 증명이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하든지 아니면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 증명 받으면 내 입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단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법적으로 진실이다라고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받는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반박할까라는 것들을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셔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혹 그 내용 증명을 받으시고 네. 이제 사실 기분은 나쁘니까 음. 화가 나가지고 좀 직접 찾아가거나 또 전화로 막 이제 응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야 당신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종종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좀 본인에게 불리한 실수를 하거나 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좀 불필요한 행위 등을 할 우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변제할 의무가 없다라던가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용 증명을 받은 뒤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면 잘 몰라서. 예, 그렇죠. 그럼 이제 없던 변제 의무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신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참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런 거 너무 속상하다. 변제할 의무가 없거나 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데 잘 모르고 통화하다가 그랬어요? 아유 알았어요 갚을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 어린 시절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명의로 보증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보증을 자녀 이름으로? 네, 아우 너무한다. 근데 부모님이 사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돈을 갚으라고 내용 증명을 받게 된 거죠, 이분이. 그러니까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몰랐던 자녀분께서는 갚을 필요가 없었네. 사실 없었거든요. 네. 네, 근데 자신의 명의로 보증 계약이 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하는 걸 맞겠거니 하고 채권자가 발송한 내용 증명에 갚겠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 뭐 수십 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이거를 다 변제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이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네. 이미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멸된 거잖아요. 네, 네. 근데도 이 사람이 갚겠다라고 네. 말을 했다고 갚아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채무의 성격이 좀 바뀌는데 자연채무라고 해가지고 네.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어도 갚겠다라고 하면 갚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때 모르고 말한 건데 법은 사실 모르는 걸 보호해주지 않거든요. 너무한다. 네. 그럼 반대로 내용 증명을 받았어요. 근데 아예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응.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 뭐 강제 집행 같은 법적 강제령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분쟁이 제기되기 전까지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서 돈을 갚으라고 뭐 채무 이행을 촉구하거나 이제 협의해보자라는 내용의 어떤 증명을 보냈다고 할게요. 근데도 이제 뭐 상대방이 아무 반응이 없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의사 또는 뭐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제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뭐 불가피하게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예. 응답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증명을 발송한 측에서는요, 내용 증명을 보냈던 사실 자체가 소송에서 자기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도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용 증명을 보낸 쪽에서 어떤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 대답하면 오히려 안 갚아도 되는 걸 갚아야 될 수 있고 네. 이게 대답을 안 했다가는 이 나중에 또 저쪽에서 증거로 쓸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또 문제고 이게 참 어렵네요. 상담을 꼭 받으시기를. 그러니까요. 전문가에게 꼭 물어봐야겠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 좋은 건지. 자, 이것도 궁금합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게 필수인가요?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인 건지도 궁금해요. 예, 그 소송 전에 반드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건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소송을 위해서 보낸다기보다 좀 협의를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고요. 이제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이제 소송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실제 진행하고 있는 소송 건들도 역시 그 마지막 수단으로 내용 증명을 서로 이제 주고 받았다가 협의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소송으로 들어간 케이스들이 이제 꽤 많습니다. 하나 예시를 들면
이제 제가 예전에 변호사 되기 전에 회사 입사 동기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친구가 윗집에서 물이 새는 이제 피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위층 소유자가 이제 아무런 손해배상을 해주질 않으니까 이제 제가 있는 사무실에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보내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층 소유자는 이제 아무런 대꾸를 하질 않았습니다. 대응을 안 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법원에 가서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사건이 종결이 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조정을 받았다는 거는 협의하세요. 이렇게 예, 법원에서 사이에서 이렇게 좀 협의하라고 권고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조정 가서 이제 그 상대방 위층 소유자도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그냥 단순히 계속해서 이제 무대응으로 하는 거는 안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고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조정 경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얼마를 배상해라 알겠다 이제 그렇게 끝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간 사건에서는요, 대여금이라든지 임대차 관련 내용 증명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이나 일시, 날짜, 요구 사항 등을 특정을 하고요. 그 전에 합의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 내용도 함께 작성을 해가지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기업의 경우에는요, 물품 대금이라든지 용역 대금 청구, 상표권이나 특허권 위반, 뭐 각종 손해배상 청구 같은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고요. 특히 기업 간 오가는 내용 증명은 공문의 형태가 많고 거래의 규모나 분쟁의 성질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증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나눠보고 있는 내용 증명에 대한 얘기는 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소송하면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렇게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둘의 차이는 뭔가요, 벨 변호사님? 먼저 형사소송은 넓게는 범죄 수사, 범인 검거, 공소 제기, 공판 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을 하는데요. 네. 좁게는 공소 제기부터 판결을 받기까지 과정을 말합니다. 반면에 민사소송은요, 민사적 분쟁에 대한 권리, 즉 사적인 권리나 법률 관계를 확정하고 실현하기 위한 과정을 말하는데요. 어려워요. 그렇죠.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민사소송은 개인이나 법인을 포함해서 이제 권리 관계를 살펴가지고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개인에 대해서 죄가 있냐 없냐를 먼저 가린 다음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벌을 내려 처벌하는 절차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예. 권리를 따지는 거고 네, 네. 권리 관계를 네. 형사소송은 벌을 맞습니다. 따지는 거군요. 유무죄.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제 민사소송은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요. 변호사만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형사소송은 당사자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출석하셔야 됩니다. 벌 받을 사람이 나가야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소한다라는 이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고소라는 게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뭐 죄의 성립 여부를 묻고 이제 그 사람을 형사처벌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사 소송에 고소한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문제는 좀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고 좀 이제 기자라든가 좀 이런 언론인들까지 가끔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이 부분은 좀 구별해서 정확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민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간의 권리 관계를 따지는 거고요. 누구를 처벌해달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에서는 고소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피해자랑 가해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고소라는 단어가 민사소송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에서만 사용을 해야 된다. 언론인들은 주의 깊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사는 그냥 소송이다. 현장에서 보시기에 그럼 요즘에는 어떤 소송들을 의뢰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까, 두 분?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 너무 다양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예. 돈 문제가 제일 많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민사로 치면 뭐 네.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법인, 뭐 법인 대 법인 이런 당사자들 사이에서 채권 채무 관계라든가 뭐 계약 관계 분쟁, 그다음에 뭐 여러 손해배상 이제 그런 사안들이 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민사는 금전을 놓고 다투는 게 대부분이에요. 돈 문제군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형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상담해 보면 뭐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겠다,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제 이런 상담이 많고 또 반대로 뭐 내가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 또 재판에 들어가게 됐다, 또 억울한데 뭐 무혐의 무죄를 받고 싶다, 이제 이런 상담들이 이제 대부분 주를 이룹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노동 관련 사건이 많아가지고요. 채용, 임금, 뭐 징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해고에 관한 사건들이 많고요. 뭐 계약이나 M&A 관한 사항이라든지 방금 용 변호사님 말씀하신 횡령이나 배임, 손해배상, 뭐 직무발명 같은 것들도 이제 주로 다루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가사라든지 뭐 집합 건물 관리와 관련된 거, 재건축 관련된 사안들도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두 분의 분야가 확실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좋은데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가 정확합니다. 소송을 의뢰하러 오거나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주로 어떤 얘기들 주로 해주세요, 두 분? 예, 뭐 케이스별로 상담을 일단 해야 되겠죠. 케바케. 예, 그렇죠. 근데 일단 민사 경우에는 이제 권리나 법률 관계 이제 어떤 그런 분쟁을 끝내기 위한 수단이어서 좀 소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상담 오시면 소송에 대한 절차라든지 뭐 법리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형사 같은 경우는 또 되게 케이스가 다양한데 이 내용을 들어보고 만약에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근데 내용을 보고 좀 들어봤을 때 죄가 명백하고 또 피해자의 피해가 명백하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굳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투진 마시라.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할 노력을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좀 최선을 다하시라.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뢰가 갑니다. 가끔 가다가 가해자임이 분명한데 굉장히 무죄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보면은 괘씸할 때가 좀 많거든요. 예. 자, 그럼 이번에는 구체적인 소송 절차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다 끝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나눌 이야기가 많네요, 이게.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소송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소장 접수인가? 그거부터 하나요? 네, 맞습니까? 소장, 그러니까 맞습니까? 원고와 맞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그다음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해서 이제 법원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 이게 A4 용지 있지 않습니까? 네. 종이에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해도 무방하지만 그냥 자기가 적어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현재는 대부분 전자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이제 전자소송을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소장의 이제 인적사항의 중요한 이유는요. 피고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가 잘못 기재됐다라고 하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어가지고요. 금전을 지급받지 못한다든지 임대인이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나가달라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아까 용 변호사님 말씀하신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해야 된다. 청구 취지, 청구 원인 같은 말 아닌가요? 비슷해 보여요.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일단 청구 취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원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그 소송을 통해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해 어떠한 좀 내용이나 범위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지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법원 측이 내려줬으면 하는 소송의 결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의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를 청구 취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청하는 사람이 법원에 이런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결론을 미리 적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천만 원을 지급해라. 라고 쓰는 게 그게 이제 청구 취지인 거예요. 본인이 판사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구 원인은 이제 그렇게 쓰게 된 이유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방해하고 있다. 뭐 계약 관계에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불법 행위로 나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부분이요. 청구 취지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 예를 들어 뭐 돈을 갚으라는 건지,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건지, 해고를 철회하라는 건지 이런 걸 좀 분명하게 작성을 하셔야 결론에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해고 철회인데 그런 걸 적지 않으면 판사는 뭐 돈을 지급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내릴 수도 있으니까 위약금 뭐 이런 식으로. 자, 요즘에는 인터넷상에 정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소송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오늘 설명을 쭉 들으면서 이게 생각보다 어렵고 신중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들었거든요. 나홀로 소송이라는 게 가능한가 싶기도 해요. 네, 이제 민사 같은 경우 불가능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상 안 된다라는 규정도 없어요. 근데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조금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게 책임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담할 때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본인 소송을 하시다가 오시는 경우에요. 이미 기존의 증거를 잘못 제출하시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작성해가지고 소송이 이미 불리하게 막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요.
특히 뭐 사안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라든지 법리에 관한 증거가 잘못 제출된 경우에는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계약서 작성에도 좀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요. 인터넷상의 계약서를 검색하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개인이 이걸 잘못 조합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미 잘못 조합된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해서 굉장히 불합리하거나 손해가 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자문을 받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렇죠. 인터넷이 정보의 홍수예요. 진짜 네. 대홍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과연 나한테 맞는 건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송이라는 게 법원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글을 작성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간혹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들 좀 보면 작성한 서면에 좀 기재사항이 어법에 맞지 않게 작성이 됐다거나 중언부언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 자체가 좀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이게 무슨 그러면- 말이지 싶은 거. 예, 그렇죠, 그렇죠. 읽어도 좀 이게 안 와닿는. 어. 그럼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또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어서 입증 책임은 결국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부담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증거를 잘 정돈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근데 막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든지 하면은 법원에서도 아 이건 그냥 막무가내 우기기식 주장이구나라고 여겨가지고 좀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는 이제 그런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재판인데 못 이길 수 있는 그런 예.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예. 마치 그런 것 같네요. 굉장한 인재인데 자기소개서를 엉망으로 쓴 거죠. 그러면 아무도 읽어주지 않아서 결국 채용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인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네. 분들은 진짜 과외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소개서 잘 쓰는 법. 그러니까 그런 게 전문가의 힘이다. 그런 생각 드네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다툴 때 증거 있어? 너 증거 대봐. 막 이런 얘기 장난식으로 진짜 많이 했거든요. 재판에서 승소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증거 입증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모으는 방법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죠?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증거 없는 주장만으로 소송에서 목소리가 원하는 갑자기 결과를 내기는 작아지셨어요. 어렵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판사가 손을 들어주려고 해도 음. 증거가 없으면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증거란 게 그러니까 짧게 그러니까 인증하고 물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뭐 인증은 이제 사람, 그러니까 증인이나 감정인 이런 거를 말하고 물증은 그 외에 뭐 문서, 검증물 여러 가지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뭐 네. 서류, 통화 녹취, 영상물,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뭐 종류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그런데 입증 자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수집 확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증거 수집하려고 변호사분들이 막 사진 찍고 다니고 도청도 막 하고 막 책상 밑에 도청기 이렇게 딱 꽂아놓고 CCTV 보여달라고 어디 건물 가가지고 CCTV 좀 보여주세요 변호사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거죠 현실에선. 그 현실하고 다르죠 드라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면 법에 저촉될 위험이 많고요. 저희 잡혀갈 수도 있고 그래요. 아, 그래요? 가끔 보면 뭐 변호사를 좀 어떤 흥신소 직원이나 탐정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변호사는 다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요. 네. 저희도 좀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CCTV 같은 걸 보려고 해도 증거 보전이란 절차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음. 통해서 절차를 거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3자가 증거 조사하는 게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근데 결국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당사자가 얼마나 증거를 잘 확보하고 있고 이를 변호사에게 잘 전달해 주는가입니다. 그러면 통화 녹음, 뭐 사진 찍는 거, 뭐 이런 거는 다 증거로 못 쓰여요?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서는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주 예외적인 게 아니면 안 되고요. 원래 민사에서는 간혹 이렇게 됐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최근에는 위법한 통화 녹음 등이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증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짤막하게. 짧게요. 예, 법원을 통해 입증 자료 확보하는 방법이 몇 개 있는데요. 뭐 증인 신문, 감정 검증, 뭐 조사 송부 촉탁, 뭐 문서 제출 명령, 사실 조회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징계하고 해고 관련된 거는 기업에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제출해 달라. 산재나 의료 소송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손해를 입었는지 감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 총 시간이 한 30초 남았습니다. 두 분 오늘 남은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다음 주에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끝인사? 예, 다음 주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영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배 변호사님. 다음 주에 꼭 뵙겠습니다. 네.